샬롬, 삼국지 4권 세 번째. 미축과 관옹이 힘써 대항했으나 이렇다 할 장수 하나 없는 성을 조조의 대군으로부터 지켜내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아직 조조의 대군이 에워싸기 전에 성을 버리고 달아나니 진등이 남아 서주성을 조조에게 바쳤다. 연이란 글 형식의 성격 탓이겠지만 재미를 위해 후세에 아름답지 못한 의심을 받게 된 이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으로는 진등도 몇 손가락 안에 들 것이다. 난데없이 유비에 대한 충성에 토막을 지어 넣음으로써 진등은 도겸에서 유비로, 유비에서 여포로, 여포에게서 다시 조조로, 조조에게서 또 유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다시 유비에게서 조조에게로 돌아간 지조 없는 모사가 되고 말았다. 적어도 연희상으로는 가후보다 더한 변신의 명수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정사를 살피면 그의 주인은 오직 한이요, 그 한의 권위를 현실로 대행하는 조조뿐이었다. 어쨌든 진등의 힘으로 이렇다 할 싸움 없이 서주까지 손에 넣은 조조는 백성들을 안돈시킨 후 다시 모사어들을 불러 모아 합의마저 떨어뜨려 의논을 했다. 운장은 그 성 안에서 현덕의 처첩과 일가도스를 보호하고 있어 죽기로 싸울 것입니다. 급히 성을 빼앗지 않는다면 원소가 손에 넣게 될까 두렵습니다. 순욱이 일어나 급히 싸울 것을 권했다. 하지만 조조의 생각은 달랐다. 순욱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저은 뒤 입을 열었다. 나는 운장의 무예와 사람됨을 아껴왔소. 그 사람을 얻어쓰고 싶소이다. 사람을 보내 항복하라고 달래보는 게 어떻겠소. 운장은 의기가 깊고 무거운 사람이라 결코 항복하러 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냈다가 오히려 그에게 해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조조의 물음에 곽가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때 장막 아래서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다. 저는 일찍이 관공과 한번 만나 사귄 적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를 보내 달래보도록 하십시오. 너무도 뜻밖의 말이라 모두 돌아보니 다름 아닌 장요였다. 정욱이 그런 장요를 보더니 신중하게 말했다. 문원이 비록 운장과 전에 사귄 적이 있다 하나 내가 보니 운장은 다른 사람의 말에 넘어갈 위인이 아니외다. 내게 한 가지 좋은 계책이 있어. 그걸 써서 운장을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길이 없게 한 뒤에 문원이 가서 달랜다면 그도 마침내는 승산께로 오고 말 것이요. 그 계책이 무엇이오? 조조가 반가운 얼굴로 정욱에게 물었다. 정욱이 가볍게 수염을 쓴 후 대답했다. 운장은 만 사람이라도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있는 자라 지모를 쓰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유비 아래 있다가 항복해온 군사들을 뽑아 합의성 안으로 들여보내십시오. 우리들에게서 도망쳐 돌아간 것처럼 꾸미면 틀림없이 운장을 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성 안에 남아 대응하도록 하고 다시 이번에는 운장을 끌어내시되 거짓으로 싸움에 진척 쫓겨 되도록이면 그를 성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꿰어내십시오. 그래 놓고 날랜 군사를 내어 그가 돌아갈 길을 끊는다면 아마도 운장을 달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관우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한 곳에다 붙잡아 두고 먼저 합의성을 손에 넣은 뒤 관우의 절박한 심경을 이용해 항복을 권해보자는 말이었다. 조조는 그 계책을 따르기로 하고 항복한 군사 중에서 믿을 만한 수십 명을 뽑아 합의성으로 들여보냈다. 그들이 돌아가 관우에게 조조로부터 도망쳐 온 경위를 그럴싸하게 지어서 말하자 관우는 그들을 별로 의심하지 않고 그전처럼 수하에 거두어 성 안에 머무르게 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이번에는 하우돈이 선봉이 되어 군사 5천을 이끌고 합의성 앞에 나타나 싸움을 돋구었다.
관공은 유비의 일가 노소를 보호하고 있는 터라 절로 신중해져 쉽게 나와 싸우려 들지 않았다. 이 하우도는 졸개들을 시켜 성 아래서 관우에게 욕설을 퍼붓게 했다. 유비의 개는 어서 나오너라. 네 주인은 이미 죽어 목이 떨어졌는데 어찌 너는 항복하지 않느냐. 청령도는 차장으로 들고 다니는 물건 청령도는 치장으로 들고 다니는 물건이냐. 풍채가 아깝다. 어서 나오너라. 하우돈의 군사들은 별벌 욕을 다 퍼부었다. 듣고 있던 관훈장은 마침내 참아내지 못했다. 이 쥐 같은 무리가 감히 나를 능멸하느냐. 그 한마디 성난 외침과 함께 삼천의 군마를 이끌고 성을 나왔다. 하우도는 그런 관훈장을 맞아 10여 합을 싸우다가 못 견디는 척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관훈장은 기세를 올려 그런 하우돈을 뒤쫓았다. 한참을 달아나던 하우돈이 문득 뒤돌아서서 맞섰다. 그러나 미처 대여섯 번도 창칼을 부딪지 못하고 다시 달아났다. 몇 번이나 그렇게 싸우고 쫓는 사이에 관훈장은 어느새 합의성 밖 20리쯤 되는 곳에 이르러 있었다. 그제서야 관훈장은 자신이 성에서 너무 멀리 나왔음을 깨달았다. 그 사이 합의성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 얼른 군사를 돌리려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소리 포향이 들리더니 왼쪽에서 서황이 달려나오고 오른쪽에서는 허저가 달려나와 돌아갈 길을 막았다. 관훈장은 길을 아사 달아나려 했으나 서황과 허저가 이끈 복병은 강한 소뇌를 배짱이나 펼쳐 쏘아대니 화살이 마치 메뚜기 떼 뒤덮이듯 날아와 다가들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군사를 돌려 다른 길로 가려는데 서황과 허저가 거꾸로 달려들었다. 관훈장은 힘을 다해 그들 둘을 물리쳤다. 겨우 숨을 돌리고 합의로 돌아가려 할 때 이번에는 하우돈이 나타나 다시 길을 끊고 시사에 들어왔다. 관우는 날이 저물 때까지 싸웠으나 마침내 합의성으로 돌아갈 길을 얻지 못했다. 조조의 장수들이 번갈아 정병을 이끌고 나타나 길을 막으니 지치고 겁먹은 군사 약간을 거느린 관우 혼자서 길을 앉는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다. 거기다가 조조의 치밀한 계책에 이미 옳혀든 터이니 어찌 그 일이 관우의 뜻 같을 수 있으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던 관우는 겨우 작은 토산 하나를 얻어 그 상등성에다 진을 쳤다.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조조의 군사들은 그 토산을 겹겹이 둘러쌌다. 관우는 암담한 가운데 눈을 들어 멀리 합의성을 바라보았다. 성 안에서는 불길이 하늘을 찌르듯 일고 있었다. 그 무렵 합의성 안에서는 전날 거짓말로 성 안에 든 항병들이 불을 지름과 함께 성문을 열어 조조를 맞아들이고 있었다. 조조는 몸서 앞장서서 성을 손에 넣은 다음 더욱 불길을 크게 하여 멀리서 보고 있을 관우의 의혹을 돋두었다. 과연 관공은 성 안에서 크게 불길이 있는 것을 보자 놀랍고 황망스러웠다. 자기를 믿고 맡겨둔 유비의 가솔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었다. 몇 번이나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 아래로 부딪혀 가보았지만 비오듯 어지러이 쏟아지는 화살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 산 위로 쫓겨 올라갔다. 그러는 사이 날이 희끄물에 밝아오기 시작했다. 관공이 다시 한번 산을 내려가 부딪혀 보려고 군사를 정돈하고 있는데 홀연 한 사람이 말을 달려 산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눈길을 모아 살펴보니 이제는 조조의 사람이 되어 있는 장효였다. 문원은 나와 싸우러 왔는가? 장효가 아직 여포의 장수로 있을 때부터 이상스레 마음이 끌리던 관공이었다.
그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조조에게 허리까지 굽혀가며 구해 주었던 만큼 장요에 대한 정은 남달랐으나 이제 적으로 맞서게 되었으니 절로 목소리가 엄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닙니다. 공과 지난날의 정을 생각하여 특히 이렇게 뵈러 온 것입니다. 장요가 말 아래로 칼을 던지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말에 관공도 엄한 기색을 약간 풀며 묵묵히 장요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서로 오랜만에 마주하게 되는 예를 끝내기 바쁘게 물었다. 그렇다면 문원은 나를 달래러 온 것이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정을 잊지 못해 왔습니다. 지난날 형께서 이 아우의 목숨을 구해 주셨는데 이제 이 아우가 어찌 형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문원이 나를 도우러 왔단 말이오. 또 그 또한 아닙니다. 그러자 관공이 다시 언성을 높이며 물었다. 나를 돕지 않겠다면 이렇게 와서 무얼 하려는 것이오? 무지짐 같은 관공의 물음이었으나 장요는 조금도 움츠려 듦이 없었다. 한층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대답했다. 현덕공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 익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조승상께서는 어젯밤 이미 합의성을 깨뜨렸습니다. 다행히 군민이 모두 상하지 않았고 특히 현덕공의 각원들은 승상께서 사람을 뽑아 호익케 하여 놀라고 두렵게 하는 것조차 막아주셨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었기에 혹시 형께서 근심하실까봐 이 아우가 알리러 온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나를 달래러 왔다는 뜻이 아닌가. 내가 비록 지금 위태로운 저지라 하나 나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떠나온 곳으로 돌아갈 것일 뿐이다. 그대는 속히 돌아가라. 이제 곧 나는 산을 내려가 죽을 때까지 싸우리라. 관운장이 문득 노한 목소리로 장요를 쫓으려 들었다. 하지만 장요는 오히려 껄껄 웃었다. 형의 그 말을 듣는다면 전하가 다 비웃을 것입니다. 나는 충이를 짚고 죽으려 하는데 어찌 전하가 나를 비웃난 말인가. 형이 지금 죽으면 그 죄가 셋이나 됩니다. 죄가 셋이라니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지 그대가 말해보라. 관운장이 여전히 노기를 거두지 않고 장요를 다구쳤다. 장요가 하나하나 손꼽아 가며 대답했다. 점현덕공과 형제의 을을 맺을 때 형께서는 생사를 함께 하시기로 맹세했습니다. 지금 현덕공은 싸움에 저 생사를 알 수 없으나 형께서 급히 싸워 죽는다면 현덕공이 다시 나타나 도우려 해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곧 함께 죽고 살지 못함을 뜻하니 어찌 지난날의 맹세를 저버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 현덕공께서는 각원을 모두 형께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께서 싸워 죽는다면 현덕공의 두 부인을 믿고 기댈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현덕공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니 그 죄가 둘입니다. 또 형께서는 무예가 남달리 빼어나고 경전이며 사서에도 두루 통해 있습니다. 그 제조와 학식으로 현덕공을 도와 쓰러져가는 한시를 붙들려 하시지는 않고 헛되이 끓는 물 다하는 불에 뛰어들어 필부의 용기만 보이려 하시니 어찌 의롭다 하겠습니까? 그 죄가 바로 셋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형께서는 지금 세 가지 죄를 지으려 하시니 이 아우가 깨우쳐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관운장은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마디마디 옳은 말이었다. 그대는 내게 세 가지 죄를 말해 주었소. 그렇다면 그 죄를 짓지 않는 수는 없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윽고 관운장이 무겁게 입을 떼어 물었다. 장요가 기다렸다는 듯 그 말을 받았다. 지금 사방은 조공의 군사들로 뒤덮여 있어 형께서 항복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헛되이 죽는 일은 결코 전하를 위해 이로움이 되지 못하니 차라리 조공에게 항복하여 뒷날을
기약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조조 밑에 몸을 굽히고 있다가 현덕공으로부터 소식이 있을 때 계신 곳이 어디라도 즉시로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첫째로 현덕공의 두 부인을 보존할 수 있고, 둘째로는 도원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으며, 세 번째는 몸을 남겨두어 전하에 이롭게 쓰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더러 조승상을 속이란 말씀이요, 세 가지 죄를 면하기 위한 임시 변통입니다. 그러자 관운장은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히 말했다. 형은 내게 임시 변통을 말했으나 그럴 수는 없소. 그보다는 오히려 승상께 말한 세 가지 약조를 받아주시오. 만약 승상이 들어준다면 나는 즉시로 갑옷을 벗고 항복하겠지만, 들어주지 않는다면 설령 그 세 가지 죄를 짓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다 죽겠소. 승상께서는 관대하고 도량이 넓으시니 무엇인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유가 반가운 기색으로 말을 받았다. 첫째로, 나와 유황숙은 함께 쓰러져가는 한시를 바치기로 맹세했으니 내가 지금 항복하는 것도 한의 전자에게이지 조조에게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요. 둘째는 두 분 형수님께 황숙의 복록을 내릴 뿐만 아니라 상하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문전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외다. 셋째는 황숙께서 계신 곳을 알게 되면 전리가 되건 만리가 되건 내가 가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하오. 이 셋 중에 단 하나가 빠져도 나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요. 바라건대 문원께서는 급히 돌아가 승상께 이 일을 알리고 그 답을 들려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는 운장의 말에 그렇게 대답하고 산을 내려갔다. 나는 한의 승상이다. 그런즉 한은 나를 가름할 수 있으니 그 일을 들어줄 수 있다. 장유로부터 관우가 한에 항복할지언정 자기에게는 항복하지 않겠노라는 첫째 조건을 듣자 조조는 그같이 말하며 선선히 들어주었다. 장유가 다시 둘째를 말했다. 운장은 현덕의 가솔들에게 황숙의 복록을 내리고 일체 집안의 출입을 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황숙의 복록에다 다시 배를 더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드나듦을 엄히 막아 현덕의 가법이 지켜지도록 할 것이다. 또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더냐? 조조가 다시 허락하고 세 번째로 물었다. 장효가 대답했다. 현덕이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면 아무리 멀리 있다 해도 반드시 그를 찾아가리라 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지간한 조조도 선뜻 대답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운장을 길러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 일만은 들어주기가 어렵구나. 명공께서는 옛적에 협계 예양이 한 말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예양은 그를 연희 사람으로 대해준 이에게는 그도 연희 사람이 망하는 주인 보듯 하였지만 국사로 알아준 이에게는 목숨을 바쳐 그 원수를 갚아주려 했습니다. 유현덕이 운장에게 베푼 것은 그저 두터운 은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승상께서 이제 다시 두터운 은의로 그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운장이 어찌 승상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장유가 그런 조조를 부추겼다. 조조도 그 말을 듣자 조금 자신이 생겼는지 이내 시원스레 말했다. 문원의 말이 오르리 가서 운장하게 말하게 그 세 가지를 모두 들어주겠다고. 조조가 허락을 받자 장유는 나는 듯 말을 몰아 산 위로 되돌아갔다. 당연히 감동할 만한 일이었으나 관공은 감동을 나타내는 말 대신에 새로운 정을 했다. 그렇다면 조승상께 정해 잠시 군사를 물려달라 해주시오.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가 두 분 형수님께 이 일을 알린 뒤에 승상께 항복하러 가겠소이다. 장유는 다시 조조에게 돌아가 그 말을 전했다. 따지고 보면
어렵기 짝이 없는 정이었다. 하지만 이왕 내친 김이라 그런지 조조는 선선히 응낙하고 장졸들에게 영을 내렸다. 모든 군사들은 그 산에서 심리 밖으로 물러나도록 하라. 그때 순욱이 나서서 말렸다. 아니 됩니다. 속임수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관우가 그 틈을 타서 길을 앗아 달아나면 어쩌시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운장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외다. 조조는 그렇게 잘라 말하고 거듭 장조를 재촉하여 길을 내주게 하였다. 관우에 대한 조조의 그 같은 믿음과 애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조조를 나쁜 쪽으로만 몰아가는 쪽은 그 또한 관우를 얻기 위한 계략과 술수의 측면으로 몰아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조조가 거기서 무릅써야 할 위험의 크기를 헤아린 쪽은 그 결정이 조조의 넓은 도량과 대담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 같은 결정 뒤에 숨은 조조의 내면 동기이다. 젊은 날에 때묻지 않은 이상 충성과 의리에 대한 티없는 열정이 이미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냉혹한 투쟁의 현장에 던져진 그때까지도 조조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미혹가리만큼 그 이상과 열정에 매달려 있는 관우를 보자 그토록 앞뒤 없는 믿음과 애정으로 되살아난 것임에 틀림없었다. 조조의 인간적인 매력이 다시 한번 잔연하게 빛을 뿜고 있는 대목이다. 드높구나 춘초의 향내여. 드높구나 춘초의 향내여. 조조가 길을 틔워주자 관은장은 군사를 이끌고 산을 내려가 합의성으로 들어갔다. 간밤에 조조가 들어왔다가 다시 관우가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니 성 안의 백성들은 황망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관공은 그런 백성들을 진정시킨 뒤에 부중으로 들어가 두 형수를 배웠다. 김부인과 미부인은 관운장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급히 달려 나와 맞았다. 관운장은 개하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두 분 형수님을 놀라게 하였으니 실로 죄가 큽니다. 하지만 두 부인에게 더 궁금한 것은 유비의 생사였다. 저를 받는 둥 마는 둥 입을 모아 다급히 물었다. 황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송구스럽게도 아직 가신 곳을 모릅니다. 관우가 침울하게 대답했다. 두 부인이 다시 물었다. 큰 아주머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러자 관우는 비로소 간밤의 일을 천천히 밝혔다. 저는 어제 성을 나가 죽들어 싸웠습니다만 마침내는 고단하고 지친 몸으로 작은 토산에 몰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조조의 장수 장유가 제게와 항복을 권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던 바 조조가 모두 들어주기로 하고 군사를 물려주어 이렇게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두 분 형수님의 뜻을 들어보지 않고 결정한 일이라 함부로 조조에게 가지 못하고 먼저 이리로 온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약조가 무엇입니까? 간부인과 미부인이 또다시 입을 모아 물었다. 관우가 조조와의 일을 남김없이 털어놓자 간부인이 비로소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조조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밀려들 때만 해도 우리들은 죽은 목숨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우리들의 터럭 하나 상하지 않고 군사 하나 집안으로 뛰어든 법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큰 아주버님께서 깊이 헤아리시어 정하신 일인데 저에게 물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만 두려운 것은 조조가 뒷날 우리가 황숙을 찾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까 하는 것뿐입니다.
그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는 제게도 조조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관운장이 그렇게 간부인을 안심시켰다. 그러자 두 부인은 더 의심 않고 말했다. 모든 일은 큰 아주머님께서 알아서 처결하십시오. 저희 딸이 아녀자들에게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부인과 미 부인으로부터 그 같은 허락을 받고서야 관공은 드디어 조조를 만나러 갔다. 겨우 수십 개만 거느리고 항복의 뜻을 표하러 나선 길이었지만 조금도 의젓함을 잃지 않은 자세였다. 관운장이 왔다는 말을 듣고 조조는 진문 밖까지 나와 그를 맞았다. 싸움에 진 장수를 죽이지 않고 거두어 주시니 실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조조를 본 관우가 말에서 내려 절하며 말했다. 비굴해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욕됨과 분함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다. 조조가 황망히 답례했다. 평소부터 운장의 충의를 흠모해 왔으나 인연이 닿지 않았소. 오늘 다행히 이렇게 만나보게 되니 평생의 바람이 헛되지 않은 듯하오이다. 문헌이 대신하여 세 가지 일을 아뢰었고 또 승상의 허락하심을 받았습니다. 부디 그 일이 어그러짐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관우가 한 번 더 세 가지의 약조를 꺼냈다. 조조로부터 직접 듣고자 함이었다. 조조도 쾌히 응해 주었다. 내 말이 이미 입 밖으로 나갔는데 어찌 믿음을 저버리겠소. 이 관아무개는 황수께서 계신 곳만 알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리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때 절하여 감사하고 떠나지 못하더라도 승상께서는 부디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현덕이 만약 살아있다면 공은 반드시 그를 따를 수 있을 것이요. 다만 두려운 것은 난군 중에 이미 죽었을까 걱정이외다. 공은 마음을 넓게 먹고 천천히 수수문해보도록 하시오. 천하에 둘도 없는 의리에 또한 둘도 없는 배포의 만남이었다. 관우가 다시 한번 엎드려 고마움을 표하자 조조는 그를 일으키고 크게 술잔치를 벌려 대접했다. 그리고 이튿날에 진채를 뽑아 허도로 돌아갔다. 관운장도 수레와 행장을 마련하고 두 형수를 태운 뒤 스스로 호위하며 조조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도중에 역관에 묻게 되었을 때였다. 조조는 은근히 유비와 관우의 사이가 그 일로 틀어지기를 기대하며 두 부인과 관우를 한 곳에 거처하게 했다. 유비는 생사를 알 수 없는 데다 두 부인은 젊고 아립다웠으며 관우 또한 풍채가 남달리 빼어났기 때문에 생긴 기대였다. 하지만 춘추의 의로 길러진 관우의 정신은 애초부터 욕망에만 충실해온 조조의 헤아림 밖이었다. 관우는 방 밖에다 등불을 밝히고 밤부터 아침까지 시립해 있는데 조금도 지치거나 실증난 기색이 없었다. 조조는 그러한 관우의 인품에 다시 한번 감복했다. 전보다 한층 더 관우를 사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러러보는 마음까지 잃었다. 그리하여 허도에 이르자 조조는 큰 저택 하나를 관우에게 내리고 두 부인을 모시게 했다. 관우는 그 저택을 두 집으로 갈라 안채는 늙은 군사 여나무 명이 파수를 보게 하고 자신은 바깥채에 기거했다. 조조는 이어 관우를 현재에게 데려갔다. 믿던 유비의 아우라 그런지 헌재는 관우를 대함이 남달랐다. 조정으로 보면 이름 없는 장수에 불과한 관우에게 편장군이란 벼슬을 내렸다. 다음 날이었다. 조조는 또 크게 잔치를 벌리고 관우를 불러 윗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여러 모사와 장수들을 모아들인 뒤 관우를 황복한 장수가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예로 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따로 좋은 비단과 금은 그릇을 바리바리 관우에게 실어 보냈다. 그러나 관우는 비단 한 잣둘이 술잔 하나 손댈이 없이 그대로 두 형수에게 올려 한 곳에 모아두게 했다. 관우의 환심을 사려는 조조의 노력은 실로 집요했다.
관우가 허도에 온 이래 사흘마다 작은 잔치요 닷새마다 큰 잔치였다. 또 아리따운 여인을 10명이나 뽑아 관우에게 보내 절석 같은 그의 심정을 누그러뜨려 보려고도 했다. 그러나 관우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여자들을 한번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대로 안채로 보내 두 형수를 시중들게 했다. 뿐만 아니라 사흘에 한 번씩은 안채 문 밖에서 허리를 굽힌 채 두 형수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극진히 모셨다. 황숙의 소식은 아직 없으십니까? 그때 두 부인은 유비의 소식을 묻고 관우가 송구스럽게 없다고 대답하면 다시 말한다. 큰 아주머님께서는 이제 그만 돌아가 편히 쉬십시오. 그러면 관우는 비로소 자기의 거처인 바깥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조조는 그 소문을 듣자 다시 한번 단복해 마지 않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관우가 입은 녹색 비단 점포가 이미 낡은 걸 본 조조는 즉시로 관우의 몸을 재개한 뒤 귀한 비단으로 새로이 점포 한 벌을 지어주었다. 관우는 감사하며 받았으나 다음 날 보니 낡은 점포 안에 또 새 점포를 받쳐 입고 있었다. 조조는 관우가 새 옷을 아끼느라고 그러는 줄 알았다. 운장을 어찌 그리 검소하시오. 조조가 농담 삼아 웃으며 물었다. 관우가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제가 검소해서가 아닙니다. 헌옷은 지난날 유황수께서 제게 내리신 것이라 언제나 형님의 얼굴을 배웁듯 입고 지냈습니다. 이제 승상께서 새 옷을 지어 내리셨으나 차마 그 새 옷으로 형님의 지난 은혜를 덮을 수 없어 헌옷을 겉에 입었을 뿐입니다. 그 뜻밖의 대답에 조조는 절로 감탄했다. 운장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요. 그러나 그 같은 감탄도 잠시. 조조는 유비가 부럽다 못해 거센 시세움의 미움까지 이뤘다. 현도, 그대는 실로 무서운 사람이다. 이 조조가 별별 공을 다 들이고 갖은 수를 다 짜내도 못하는 일을 그대는 아무도 모르게 어쩌면 자신마저도 모르게 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입에 침이 마르게 관우를 칭찬해도 마음속은 결코 즐겁지 아니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관우가 연일 때처럼 바깥채에서 춘추를 읽으며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데 안채에서 사람이 달려와 알렸다. 두 부인께서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계십니다. 까닭을 알 수가 없으나 장군께서는 속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오. 놀란 관운장은 곧 옷차림을 가지런히 하고 안채로 갔다. 두 분 형수님께서는 무슨 일로 그토록 슬피 오십니까? 연희 때처럼 안채 문 밖에서 허리를 굽혀 큰 소리로 문안을 들인 관운장이 물었다. 간부인이 울음을 멈추고 대답했다. 내가 간밤에 황수께서 흙구덩이에 빠져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잠을 깨어 미부인과 의논하다 보니 문득 황수께서 이미 구천에 드신 것 같아 이렇게 둘이 함께 울고 있습니다. 꿈속의 일은 믿을 게 못됩니다. 이는 틀림없이 형수님께서 지나치게 형님을 근심하신 까닭에 생긴 꿈일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관운장은 그렇게 좋은 말로 두 형수를 달랬다. 그러나 자신도 마음속으로 비감이 일어 쏟는 눈물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거듭하면서도 두 눈은 비오도 눈물을 흩뿌리고 있을 때 호련 조조에게서 사람이 왔다. 승상께서 잔치를 열고 찾으십니다. 이미 조조에게 항복한 몸이라 관운장은 아니 갈 수가 없었다. 곧 두 분 형수께 하직하고 승상부로 향했다. 어서 오시오 운장. 마침 집에서 빚은 좋은 술이 있었기에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해 보았소. 조조는 관운장이 들어서자 그렇게 반기며 맞았다. 그러나 관공의 두 눈이 붉고 눈가가 젖어 있는 걸 보자 놀란 듯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 눈물 지으신 자취가 있구려. 두 분 형수님께서 형님을 생각하여 슬피 우시는 바람에 제 마음에도 슬픔이
글이 되었습니다. 관훈장이 숨김없이 대답했다. 그의 환심을 사려고 애써 꾸민 자리에서 처음부터 유비를 그리는 말을 듣자 조조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 특유의 절제로 속마음을 감추고 껄껄 웃으며 술잔을 내밀었다. 마음이 울적할 때는 술이 제일 좋은 약이요. 자, 이 술잔으로 모든 시름을 씻으시오. 그리고 연구푸 몇 잔을 권했다. 하지만 술은 슬픔과 걱정을 씻어내기도 하나 더 크게 깊게 하기도 한다. 잔을 거듭할수록 관운장의 얼굴은 밝아지기는커녕 더 어둡고 울적해졌다. 그러다가 문득 기수염을 쓰다듬으며 단식하듯 말했다. 살아서 나라의 은혜에도 보답하지 못하고 더욱이 함께 죽기로 한 형님과의 맹세까지 저버리게 되었으니 실로 이 관아무개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저량할 뿐입니다. 그 말에 조조는 다시 속으로 울컥 화가 치밀었다. 그렇게 공을 들여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자신은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고 또 유비의 일을 꺼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런 일시적인 감정보다는 관운장을 탐내는 마음이 위였다. 편치 않은 속을 억누르고 슬며시 말머리를 돌렸다. 운장의 수염이 몹시 볼만하구려. 헤아려 보신 적이 있어. 조조의 그 같은 물음은 뜻밖에도 효과가 컸다. 관우는 자부심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예와 덕성은 물론 외모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차 있었다. 자부심이란 종종 그것이 성실한 인격의 뒷받침이 있는 한 자기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사실 관우는 한낱 떠도는 협격에서 전하가 알아주는 충의지사로 길러간 것은 바로 그런 자부심이 바탕된 자기 발전에 부단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또한 자부심은 종종 자신의 능력과 이상을 혼동시키기도 한다는 데서 그 소유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도 한다. 관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생을 그 자부심 때문에 부침을 되풀이하는데 그날 그를 아득한 슬픔과 비탄의 정조에서 끌어낸 것도 그 자부심이었다. 끝.